자, 134페이지 이제 계약서 작성해서 마무리 편으로 접어듭니다. 계약서 작성하여 출발을 했는데 결국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좀 전에 들으셨던 것,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사이에 계공사가 중개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좀 전에 했던 수업은 이런 거였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체결된다. 그 이야기 했었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전에 확인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의 진정성을 확인해라. 진짜 자기 물건인지 남의 물건인지. 또 대리인이 왔을 때는 어떻게 확인합니다. 또 처분할 능력도 확인해야 되고,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춘 자가 법률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 계약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의사 무능자가 아닌 행위 무능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사람까지 공부하셨습니다. 또 이 물건이 단독 소유가 아니고 공동 소유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데, 지분을 처분할 때는 공유는 자유롭다. 근데 전체물을 처분할 때는 전체 동의를 받아라.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었죠. 자, 이제 확인사항이 전달됐으면 실질적으로 작성을 하는데, 작성은 어떻게 한다? 필수 기재사항대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가 뭐라고요? 거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로 기재를 합니다. 제일 먼저 기재해야 될 게 뭘까요?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요래 나가겠죠. 자, 그래서 다시 상단에 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34페이지.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법정 서식은 없다. 체크하시고 내려가면 큰 3번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모두 몇 개? 9가지 대로 기재를 해 나갑니다. 이때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 9가지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내려가면 이제 4번 계약서 기재사항 중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하단에 4번에 1번 첫째 뭐죠?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은 이렇게 적어라. 동그라미 딱 해놓으시고, 자,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경우의 계약서에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이전하는 자와 취득하는 자로 구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각각 기재하는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제 이렇게 계약서가 있으면 작성할 때는 제일 먼저 거래 당사자, 매도인 누구, 매수인 누구를 작성해라. 지금 이랬잖아요. 이때 뭐를 보고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등록증 등을 보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된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인적사항, 매수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은 이렇게 확인한다. 아까 대리인의 확인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물건의 표시입니다. 여기 보고 있습니까? 거래 당사자, 매도인 누구, 매수인 누구. 그 다음에 물이 뭐다?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가 뭐죠? 자, 이 물건이 토지냐, 아파트냐, 공장이냐를 반드시 기재를 하라. 물건의 표시입니다.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장을 중심으로, 대장의 동그라미, 다른 공부와 비교하여 토지는 소재지,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이면 소재지, 가옥번호, 청소, 구조, 면적 등을 표시합니다. 자, 물건의 표시는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토지가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토지 100제곱미터다. 를 1억에 구입했습니다. 지금 100평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자, 신림동 토지 100제곱미터 하니까 소재 그리고 물건의 종류는 토지고 면적은 100제곱미터를 거래대금 얼마? 1억에 구입했다. 이렇게 기재하는 것을 필지 매매를 거래했다 그럽니다. 자, 필지 매매를 거래하는데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매수자가 청량을 해보니까 90제곱미터 밖에 안 나옵니다. 물건이 모자란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100제곱미터에 1억 원 하고 적고는 반드시 갈로 열고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라고 적어주는 것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적는 것을 수량 거래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수량 거래를 하여야만 물건이 모자라게 되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까지 기억해 놓습니다. 이 말입니다. 사과 한 박스에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사과 한 박스 10,000원 주고 샀는데
집에 가보니까 사과가 3개가 없습니다. 일부 수량이 부족하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갈로 열고 한 개당 500원 이렇게 적어 놓으면 3개 값을 청구하기가 좋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물건을 표시할 때는 필지 매매뿐만 아니라 수량 거래도 적어주는 것이 좋겠다. 여기까지는 기억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뭐를 감액을 청구하는데 유리하다. 이런 거를 체크합니다. 자, 세 번째 내려오니까 이번에는 물건의 인도 일시도 기재하라.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죠. 건물의 인 할 때 인이 뭐다? 인도 일시. 인도 일시니까 잔금 언제 받고 언제 이사 간다, 온다를 적어라. 이런 뜻입니다. 인도 일시를 기재하라. 4번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도 기재합니다. 권 동그라미 넣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건물의 인 권은 권이 뭐다?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권리가 이전되는 게 어떤 게 있죠? 대표적으로 이 부동산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면 계약금을 지불함으로써 어떻게 한다? 저당권을 말소시키겠다. 이런 내용. 또는 내가 저당권을 내가 안고 사겠다라고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기재해라. 5번째, 거래대금과 계약금의 지급 시기도 기재합니다. 여기 왔습니다. 건물의 인권은 거기할 때 그가 뭐다? 거래대금을 기재해라. 아까 보셨죠? 100제곱미터에 얼마? 1억 원라고 적어놓고는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도 기재하는데, 자, 또 계약금이 또 중요합니다. 내려가면 5번에 첫째 줄 부동산 거래대금의 지급 방법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래대금이 고액이므로 일시에 지불하기보다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때 계약금은 하단에 계약금의 성질,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이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뭐라고 부른다? 계약금이고, 넘어가면 계약금의 법적인 성질이 나타납니다. 기억, 계약금은 계약 성립의 정고로서 사용되는 정약금, 동그라미,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사용되는 위약금, 동그라미,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해약금, 동그라미로 성질을 갖는데, 계약금의 법정 성질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줄 것입니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의 성질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계약금은 중요한데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어디 갔다 왔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이 나는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자기는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했지만 성질은 3가지 성질이 있더라. 첫째는 뭐? 정약금적인 성격, 위약금적인 성격, 그리고 해약금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정약금은 무엇입니까? 하면 오늘 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증거화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지금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하고 왔는데 계약금이 없으면 증거가 없을까요? 증거가 있죠. 뭐 계약서가 있잖아. 그지? 그런데 증거화로 사용할 때는 주로 구두계약에서는 증거화로 사용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구두계약을 했는데 계약금마저 없이 헤어져 버리면 계약이 성립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때 구두계약을 하고 여러분이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하고 왔으면 뭐라고 대답한다? 나는 정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고화로 사용하니까. 자, 다시 내가 오늘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했는데 위약금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위약금은 뭔가 하면 손해배상에 대한 예정액을 정하는 것이다. 내가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했는데 무슨 손해가 발생합니까? 손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계약금을 지급하려고 지방에서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서울 와서 은행에 대출 받았는데 1,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당사자가 우리 없는 것으로 하자 하고 1,000만 원만 돌려준다면 많은 손해가 발생했죠. 비행기 싸고 누가 부담하고 대출이자 며칠 치는 누가 부담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특약에 기재를 해놓습니다. 어느 일방이 해약을 하면 비행기 싹 얼마의 대출이자를 며칠치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거를 특약에 기재하면 그때 여러분들은 나는 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손해배상에 대한 예정액을 기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행기 싹은 얼마고 저당 일자는 어쩜 뭐 대출이자는 며칠치를 하고 이거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싹 묶어서 오늘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하면서
일방이 해약을 하면 1,500을 물어주기로 하자. 그러면 모든 손해를 담보하게 되겠죠. 이렇게 기재를 하면 그때는 뭐가 된다? 위약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렇게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특이하게 이렇게 기재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합니다. 왜 잘 안 할까요? 이런 특이하게 기재를 하겠다는 뜻은 곧 계약이 깨질 것을 전제로 하겠다 이 말이잖아. 그죠? 계약이 깨질 것 같으면 하지를 말지. 해놓고 깨지는 것을 자꾸 걱정한다는 게 안 맞죠. 그죠? 그래서 기재를 안 하면 계약금은 무엇으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라는 말은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어떻게 되고 포기함으로써 해약할 수 있고 받은 자, 수령한 자는 2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우리는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 그 해제권을 유보하는 계약금을 해약금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오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하면 내가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할 때의 계약금은 어느 성질이 제일 많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스토리가 이렇게 가겠죠.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약금은 특약에다가 기재를 하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OX. X입니다. 특약에 기재하면 뭘로 본다? 위약금으로 본다. 문제를 어떻게 걸어오는지를 준비해 봅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의 성질 정리하셨고 지금 했던 말이 동그라미 니은에 준비되어 있죠. 계약금이 수수된 단계에서는 권리를 취득하고 한 자, 매수자 등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권리를 이전하는 자, 매도인 등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5. 자, 이제 두 번째 계약금의 성질을 봤다면 중도금은 어떻게 됩니까? 중도금도 비교적 중요한 돈입니다. 중도금은 줄 것입니다. 이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이런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이 착수되었다. 이 말은 일방에 의해서 해제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도금은 중요한 대금이에요. 이행이 착수되었는데 동그라미 2번 그러므로 중도금 지급 후에는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양 당사자 간의 해제에 대한 합의의 동그라미 약정 해제 사유 약정 동그라미 법정 해제 사유 법정 동그라미가 있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해약할 수도 있다. 하여 세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갑니다. 자, 중도금에 관련되는 문제는 여러분 중도금은 지급되면 이행은 착수되었다 그랬죠. 이행의 착수가 무슨 뜻이죠? 이행의 착수라는 말은 일방에 의해서 해약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한번 봐요. 필기하지 마시고 이거는 자, 이게 상가라고 칩시다. 상가 주인이 갑입니다. 임차인 을이라고 치고 자, 보증금 1억에 뭐 월세를 200만 원씩 하겠습니다. 라고 점포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고 난 뒤에 뭐 1월 1일 계약금 1,000만 원 지급했겠죠. 1월 15일 중도금 뭐 5천만 원 지급하고 1월 30일 잔금을 4천 하겠다. 그럼 요거 1억 됩니다. 이래 하고 이제 2월 달부터 월세를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내겠다 하고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월 1일 계약금이 1,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계약은 성립되었다. 맞죠? 그죠? 계약이 성립 딱 되고 나면 이 을이 여기다가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왜? 호프집을 할 거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호프집을 하려면 하기 나름이겠지만 인테리어 공사비가 한 1억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공사도 시작했고 이제 드디어 지금 하고 있는 1월 15일 중도금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은 착수됐습니다. 이제는 일방에 의해서 해제할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도금까지 지급됐는데 1월 20일쯤 돼가지고 건물주인 갑이죠. 갑이 공사는 잘 돼가는가 궁금하잖아. 자기 건물에 그죠. 가보니까 이 공사가 80%좀 했다가 스톱돼 있습니다. 왜 스톱돼 있을까요? 1억짜리 공사를 80%까지 했는데 인테리어업자 공사 대금을 한 푼도 못 받았다. 계속 공사한다. 집에 가버린다. 집에 가버렸죠. 그 공사가 스톱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1월 30일 잔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겠죠. 2월 1일 월세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건물주인 갑은 난감합니다. 자, 80%까지 공사해 놓은 것을 확 뜯어내고 다른 사람한테 세 줄 수도 없어. 일방에 의해서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도금이 지급되면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건물 주인이라도 골 때리고 만약에 이 물건을 중개한 개공사다.
이 갑한테 욕 얼마나 얻어먹겠어요? 뭐 같은 인간을 해가지고 지금 남한테 세도 못 주고, 그죠? 뭐 지금 뭐 공사는 진행도 되지 않고, 어떡하였는데, 그죠? 욕 크게 얻어먹겠죠? 그러면서 세월이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막 지나갑니다. 지금 월세를 받아도 몇 번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죠? 자, 이게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도금이 지급되더라도 해지하는 방법을 3가지를 만들어 놨다고요. 해지하는 방법 3가지. 첫째 뭐다? 법정해제, 동그라미 하셨죠? 또 뭐? 약정해제, 그리고 합의해제가 있다에 동그라미 하셨습니다. 법정해제는 뭔가 하면 일정한 기간을 최고하고 해제하는 겁니다. 자, 일정한 기간을 최고하고, 이 말은 독촉하고 그런 뜻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독촉하고 해제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지금 4월이 됐습니다.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 잔금이. 그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통상적으로 우리는 뭐 판례가 90일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90일이면 석 달이죠. 그죠? 7월 달까지 만약에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 이 일정한 기간을 최고하고 해제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법정해제. 자, 약정해제는 특약에 기재를 해놓고 특약 기재 사항이 맞아들면 해제합니다. 특약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계약을 할 때 1월 30일까지 잔금이 안 들어오면 이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한다. 특약에 기재하고 특약사항이 맞아들어가면 해제되는 것을 약정해제다. 그럽니다. 합의해제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뭐 계약금이 아니라 중도금 잔금이 지급됐더라도 당사자들끼리 없다 하자는 데는 말릴 사람 없죠. 그래서 합의에 의한 합의해제도 가능하더라. 자, 그래서 중도금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지만 이런 난감한 경우를 대비해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학습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제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최고하여 해제해야 한다. OX, X.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최고하라는 말은 법정해제만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거 말고도 뭐도 있다? 약정해제도 있고 합의해제도 있다. 지금 동그라미 하셨잖아. 그죠? 그래서 중도금에 관한 내용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3번 잔금 들어왔습니다. 자, 잔금은 계약 취득 시 취득하고는 자의 이행의 완료를 의미하므로 이전하는 자는 이행인 등기 이전이나 물건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동시 이행하죠. 잔금 받으면서 등기 서류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6번째 확인 기재해야 될 사항 여기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거 갖고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건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에 개조부를 반드시 적어라. 그래서 당사자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인도의 시, 권리 이전의 내용, 거래 대금에 대한 내용, 계약금 중도금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기재라? 계약일자, 조건과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기재해라. 지금 그렇게 나왔죠? 교부일자, 조건과 기한, 계약일자인데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았죠? 기가 뭐다? 기타 약정사항. 기타 약정사항을 뭐라고 부른다? 그 밖의 약정사항은 이렇게 적는데, 자, 그 밖의 약정사항에서 첫 번째 과실의 기속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통상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과실이라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소를 한 마리 사고 팔았습니다. 그럼 소를 사고 팔았는데 오늘 계약을 하고, 그죠? 일주일 있다가 소가 새끼를 낳습니다. 송아지를. 그럼 이 과실이잖아. 그죠? 송아지는 매도인 거다, 매수인 거다. 오늘 내가 소를 사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가 일주일 만에 송아지를 한 마리 낳았다니까요. 그러면 이 과실은 누구 겁니까?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통상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걸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를 인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으니까 인도일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 매도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매도인 송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당사자들이 야, 이 송아지는 누구 걸로 하자. 이렇게 정하면 정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그 뜻이죠. 자, 담보 책임 또 별표죠. 동그라미 법정 책임, 동그라미 무과실 책임, 동그라미 계약서에 미기재되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강행 규정은 아니므로 약정으로 배제할 수도 있다. 옆에다가 이미 규정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담보 책임은 또 민법상에서 중요합니다. 자, 우리 민법은 물건이 하자가 생기면 담보 책임을 묻습니다. 물건에 대한 책임을. 그래서 민법은 누구에게 하자 담보를 묻습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물건을 팔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때 암기해야 됩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지금 동그라미 한 거 법정 책임이고, 두 번째 무과실 책임이며,
세 번째, 그러나 강행 규정은 아니다. 강행 규정은 아니다가 뭐다? 임의 규정이다. 이거 암기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강조하지만 민법은 이해 과목이죠. 그죠? 이해를 해야 될 과목이지만 암기할 부분은 암기도 해야 돼. 그죠? 아까 공유에 관련되는 합유, 총유 부분, 그 다음 이런 부분은 암기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이며 무과실 책임이고 강행 규정은 아니다. 즉 임의 규정이다. 그러면 법정 책임이 무슨 뜻이냐 하니까 지금 설명했죠. 기재하지 않아도 책임져야 돼. 그죠? 물건을 팔았는 자는 만약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샀는지 일주일 만에 새 아파트를 샀는데 일주일 만에 비가 오니까 베란다에 물이 줄줄줄 셉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매도인한테 가겠죠. 야, 아파트가 물이 줄줄줄 새가지고 수리를 하니까 손해가 500만 원 발생했다. 청구를 하니까 매도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 말들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으니까 난 책임 못 지겠다.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기재하지 않아도 져야 되는 책임을 뭐라 부른다? 법정 책임이다. 아주 강한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책임에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이라는 말은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져야 되는 책임이다. 과실 책임이다. 이러다 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과실은 팔았는 사람이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손해가 배상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비가 많이 왔는 과실 책임을 지라면 비를 어떤 놈이 많이 오게 했는데 과실이 어느 놈이 있는데 하고 막 올라가니까 하느님한테까지 가가지고 네가 과실이 있네 책임져라 이럴 수는 없는 거라. 그래서 팔았는 사람은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책임져야 돼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무과실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한 말이에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져야 되고 팔았는 사람은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책임져야 돼. 그렇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이렇게 싹 빠지잖아 이게. 그죠? 강행 규정은 아니다라는 말은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임의 규정이다. 이 뜻이에요. 특약으로 배제한다라는 뜻은 또 이거예요. 아파트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사는 사람이 10년쯤 있다가 와가지고 이럽니다.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책임지시오. 무슨 팔았는 사람이 죄가 많아가지고 10년 지났는 보일러 고장난까지 책임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에다가 배제합니다. 보일러라든지 수도, 전기는 1년이 지나면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자라고 할 수도 있다. 왜?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를 뭐라 부른다? 임의 규정이다. 암기해놔야 돼요. 법정 책임이며 무과실 책임이고 강행 규정은 아니다. 이를 뭐라 부른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이런 건 많이 만나죠. 여러분 새 차를 사보셨나요? 신차 그러죠. 새 차를 사면 그 자동차 회사 현대자동차 회사에서 6만 킬로까지 3년은 무상 수리합니다. 광고에 이렇게 나오죠. 자동차 회사가 자신 있어지면 이것도 6만 5년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이게 특약으로 배제하잖아요. 자, 자동차를 팔았는 회사 매도인은 자동차에 대해서 법정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신차를 샀는데 운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가 턱턱 섰어. 고장났어. 여러분이 쾅 박아가 고장냈는 게 아니고 산 놈 물건이 그냥 저절로 고장이 나더라고. 그러면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자동차 회사는 책임져 줘야 돼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법정 책임이고 과실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는다고. 그죠? 그런데 무슨 놈의 차를 10년이나 끌고 다니다가 지금 고장났는데 책임지시오.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딱 배제해 놓는다고 6만 킬로에서 3년은 무상 수리해 주겠습니다. 이건 특약으로 배제하고 이걸 넘으면 책임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실사회에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정 담보 책임에 관련되는 거 체크하셨고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누구에게 된다? 민법은 채무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가볍게 보시고 4번에 아까 설명 다 했죠? 법정해제권, 약정해제권이 있다. 법정해제권 옆에다가는 일정 기간을 최고 적어놓으셔야 돼요. 일정 기간을 최고 한다는 말은 뭐다? 독촉하고 해제합니다. 제일 하단 내려가면 조세 공과금의 부담이나 정상관계 정리됐고 자, 또 오른쪽 6번 매매비용 동그라미 합니다. 자, 매매비용도 가끔씩 시험에 들어오는데 줄 것입니다. 균분하는 게 원칙이고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릅니다. 자, 이 매매비용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타 약정사항에 들어가는데 매매비용이 어떤 건가 하면 서로 매매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들어갈까요? 우리 두 사람이 계약서를 쓰는데 사용하는 비용이 있어요. 어떤 거? 한번 봐요. 어떤 거? 첫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더해는 비용으로 청량비용, 청량할 수 있겠죠. 또 평가비용, 여기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한 비용, 또 계약서 작성 비용. 요즘은 이런 계약서 작성을 돈 주고 하겠냐마는 옛날에 대서소 들어봤습니까? 그때 대서소 있었습니다. 그때 왜 대서소가 많았을까요?
문맹자가 많아서 그래요. 글자 모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문맹자가 또 많았고 그 다음에 대서소가 또 법률적인 관계를 잘 아니까 우리 계약서를 두 사람이 계약서 적어라 이러면 어떻게 계약서 적는데 그죠? 다시 이 두 사람이 고소 고발을 한답니다. 나는 저것에 대해서 고소하고 싶다. 자기가 적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대서소에 가면 대신 작성해줘요. 대신 작성해주고 뭐를 받는다? 수수료 받겠죠. 그 문맹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지금 그 가장 짧은 시간에 그죠? 문맹이라는 게 글자를 모르는 게 문맹이잖아. 그죠? 우리나라는 가장 짧은 시간에 문맹률에서 벗어난 나라입니다. 지금 거의 막 90% 이상이 문맹률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미국인들 억수로 똑똑하고 잘생겼고 키도 크지만 문맹률이 60%면 60%. 글자 모르는 사람 많아요. 말은 잘하지. 말은. 그죠? 프랑스도 상당한 선진국이잖아. 그죠? 우리가 불어 한마디도 못 하지만 프랑스에 가면 거지들도 다리 밑에서 불어로 막 떠들어요. 우리는 불어 한마디도 못하지만, 그죠? 그래도 거기에 문맹률, 그러니까 글자를 해독하는 율이 60%밖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93%인가 이래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률이 얼마나 세다는 걸 알 수 있다니까, 그죠? 예전에 막 굶어 죽어도 학교는 가야 된다, 뭐 이랬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문맹률 때문에 대서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대서소 다 없어졌잖아요. 어디 뭐 대서소 가서 돈 주고 뭐 작성하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계약서 작성 비용, 인지대, 공정 비용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매매 비용이다. 되겠습니까? 자, 이런 매매 비용이 만약에 발생했다면 누가 부담합니까? 그거 했잖아요. 균분하는 게 원칙이다. 그 말은 서로 2분의 1씩 나누어서 냅니다.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르는데 디귿 줄 거야 되죠. 근데 중개 보수도 매매 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요거는 쌍방으로부터 균분합니까? 각각 받습니까? 각각 받는다. 이런 게 중요한 거라. 각각 동그라미. 그런데 4번 소유권 이전 비용. 등기할 때도 비용 들어가죠. 매매하고 나면.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매매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갈로 열고 누구 부담? 매수자 부담. 등기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7번 손해배상 이전 조건과 기한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명 및 날인합니다. 자,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거 꼼꼼하게 하나씩 체크하셨습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은 주민등록증 등을 보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된다. 물건의 표시는 대장을 놓고 기록하면서 적어라. 계약서 그렇게 작성해야 돼요. 인도 일시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거래 대금, 얼마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정확하게 적어라. 그리고 계약금은 이런 성질이 있다. 중도금은 이런 성질. 그리고 계약일자, 계약한 날짜 반드시 적으면 되겠죠. 조건이나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적되 기타 약정사항으로서 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는 이런 성질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타 약정사항에 매매 비용이 발생했다면 서로 간에 2분의 1씩 균분하는데 등기 비용은 매매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누가 부담한다? 매수자 부담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4절에 내려가면 거래 유형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인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끔씩 이런 문제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편인데 1번 환지 예정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해라. 1번 환지 예정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고 있는 종전 토지 줄 거놓고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지금 환지라는 말이 공법에서도 많이 듣는데 이 개념을 좀 잡으셔야 돼요. 환지 매매 계약서, 뭐 환지 계약서라고 들어왔죠 지금. 환지 할 때 환이 무슨 환자입니까 하면 교환할 때 환이에요. 그럼 환지라는 말은 땅을 교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환지, 땅을 왜 교환할까요? 하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져요. 야산에 꾸불꾸불한 농지들이 있었습니다. 꾸불꾸불한 농지들이 있었는데 이거 농지 개량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 농지 개량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땅을 교환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구불구불한 농지를 싹 밉니다. 깨끗하게 밀고는 도로를 딱 닦습니다. 농로라 그러죠. 농로를 딱 닦아서 이 땅을 바둑판같이 반듯하게 잘라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일어난다? 농지 격리 사업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내 땅은 이만했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경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땅이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땅을 더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라, 그죠? 그러면 땅이 교환이 되잖아, 이렇게. 교환이 되면 땅이 더 들어온 사람은 돈을 더 내놔야 되고 땅이 나가는 사람은 돈을 돌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환지 작업을 하면 반드시 뭘 한다? 청산을 한다고. 그죠? 더 내놓을 사람, 더 받을 사람. 그래서 정리를 해나가는 게 환지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지가 일어나는 지역에 여러분이 중개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종전 토지 소유자하고 거래를 하되 거래를 할 때는 종전 토지 면적입니까? 환지된 면적이겠습니까?
환지된 면적을 거래해야 된다. 지금 이거를 주의해라. 지금 그 이야기예요. 거기 한번 봐요. 박스. 당사자는 누구지요? 종전 소유자. 거래 목적물은 종전 토지인데 거래의 기준은 동그라미 하세요. 환지 면적이 기준이 된다. 느낌 좀 옵니까? 이렇게 느낌을 가져야 지금 뭐 무조건 다 외우겠어요. 이거를. 그죠? 그래서 종전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되 거래를 할 때 기준은 환지 면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종전 토지의 지목은 의미가 있다, 없다. 종전 토지는 의미가 없다. 지목은 의미가 없다니까. 그죠? 자, 이것도 지목이 왜 의미가 없는 뜻은 이거예요. 지금은 농지를 개량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렸지만 이 꾸불꾸불 하던 것이 오래된 도시입니다. 구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신도시로 개발해야 되겠다. 들어보셨죠? 일산, 평촌, 분당 이런 데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 환지 방식으로 하면 쫙 동네를 밀어놓고 뭐부터 만든다? 도로부터 만든다니까요. 이 도로를 뭐라고 부른다? 계획도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도로부터 딱딱딱 만들어놓고 반듯하게 끊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뭐 학교가 들어온다. 여기는 아파트 단지, 주거지역이죠.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하겠다. 여기는 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신도시 개발이에요. 그래서 신도시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도로가 반듯반듯해요. 그죠? 반듯반듯하고 좀 쾌적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러면 예전에는 여기가 전이었지만 지금 여기가 학교가 들어온다면 종전의 지목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뭐 환지라는 말은 땅을 교환한다. 이렇게 느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상환주택의 매매. 자, 상환주택 줄 닦아놓고 상환주택은 옆에다가 월부주택 이렇게 적으시면 그것도 듣기가 편해. 그죠? 상환주택이 뭐라고요? 월부주택이다. 그렇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부주택. 자, 이 말입니다. 상환주택이라는 것은 임대주택 등인데 이런 아파트 등에 뭐 임대아파트가 있고 임대아파트는 뭐 월 30만 원씩 몇 년, 뭐 30년을 넣으면 소유권을 주겠다. 이를 뭐라 그런다? 상환주택. 우리말로 하면 월부주택 이렇게 이해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풍기 10만 원짜리를 월부로 샀습니다. 그럼 선풍기 10만 원짜리를 월부로 사면 한 달에 만 원씩 내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내가 선풍기 들고 있으면 내 겁니까? 아직도 내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 이 한 1년이 지나야 이제 내게 되잖아. 그죠? 그 상환주택은 그런 개념이니까 제일 밑에 뭐를 기억해야 된다?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부금 체납액이 있는지도 확인해라. 계약서 적을 때. 그죠? 그리고 권리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토의 소유자 등의 여부를 확인해봐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살고 있다고 자기 소유자는 아니잖아. 지금. 그죠? 소유자를 확인하고 또 부금이 체납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넘어가면 거래계약에 관련된 형사적 책임이 두 문제가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1번 이중매매는 뭐를 적용한다? 배임죄를 적용한다. 이중매매가 뭡니까? 한번 팔았던 자 또 한번 팔아 처먹으면 뭐를 적용한다? 배임죄를 적용합니다.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습니다. 명의신탁 적어 놓고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명의신탁에서는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명의신탁은 횡령죄. 자, 그리고 분양권 전매 중개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됐고 개별적인 실무가 남았습니다. 개별적인 실무. 자, 개별적인 실무 여기까지만 오늘 하죠. 하고 다음 주에 개별 실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마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